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기 기능장 필기 시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얘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기 기사 과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로, 그 다음에 전자기학, 전력, 전기기기, 법규 이렇게 있습니다. 법규는 사실상 문제답 하셔서 관연도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회로라는 과목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로가 첫 부분 직류를 다루는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운데 이 부분이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뒷부분에 교류가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직류고 내용이 쉽지만 이게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회로에서 직류를 먼저 할 겁니다. 직류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제가 교류를 할 겁니다. 교류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직류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류보다는 직류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류에서도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 법칙, 저항의 직렬, 저항의 병렬, 그 다음에 전력까지 하듯이 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까지만 끝내고 회로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다른 책을 참고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해설을 보셔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럼 직류에서 오음의 법칙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공식은 V는 IR입니다. 자, 이때 V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V는 전압이고요. V라 쓰고 단위는 볼트라고 합니다. 표시는 마찬가지로 V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대괄호로 단위를 묶을 겁니다. 전기는 다른 쪽 공학하고 조금 다르게 단위를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볼 거는 I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I라고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라고 해서 A라고 씁니다. 자, 다음 볼 것은 저항입니다. 저항이라고 읽고요. 영어 표현은 R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옴이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쓰게 됩니다. 옴의 법칙을 대부분 다 V는 IR로 알고 계신데, 사실의 옴의 법칙은 I는 R분의 V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기준으로 설명을 되기 때문이죠. 보통 보면 회로에서 저항은 항상 정해지는 값이에요. 내가 저항을 추가하거나 저항을 제거하면 저항의 값이 달라지지만, 회로에서 저항을 추가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면 저항의 값은 항상 일정하게 되죠. 그리고 전압도 건전지를 쓴다고 하면 1.5V가 딱 정해져 버리죠. 만약에 전압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승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 다음에 이 건전지가 사용하고 있던 회로에서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다가 다시 빼서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낮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과 전압에 의해서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류가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옴의 법칙이 이렇게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제가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회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그린 거를 직류의 건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그냥 영어 표현인 R 이렇게 해서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전압을 제가 10V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2oh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대괄호는 생략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가 될 텐데요. R의 값이 2가 되고 전압의 값이 10이 되니까 얘를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5라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전류는 5A가 흐르겠죠. 자, 이때 보셔야 될 게, 전류가 지나감으로 해서 저항에서 일을 하죠. 그게 전등이든 전열기구든 모터든지 간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류는요, 여기에 5A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도 5A가 흐릅니다. 저항을 지나와도 전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에도 5A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5A로 출발해서 5A로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제가 나중에 키르요프 1법칙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압은요, 여기서 출발할 때는 10V, 들어올 때는 0V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전류가 소모돼서 저항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소모되는 거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압도 소모되진 않습니다. 근데 비전공자분들께서 전기를 이해하실 때, 특히나 회로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소모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쉬울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여기서 10V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30V가 나오고 들어갈 때 20V가 있다라고 하면 30과 20의 차가 10V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10V가 나가서 0V로 들어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전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기에서는 전압차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회로에 흐르고요. 여기 저항이 R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V가 나가고요. 여기에서 5V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긴 쪽이 플러스, 이쪽도 긴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전기는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힘이 10,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힘이 5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방향으로 5V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압차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문제를 접근하시고 풀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대충 대략적으로 이제 ohm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키르히오프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히오프 법칙 제1법칙이랑 제2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요렇게 회로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나뉘는 이 부분을 접속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요 부분만 따로 한번 그릴게요. 키르히오프 제1법칙은 이걸 설명합니다. 이 접속점 기준에서 봤을 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접속점에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답니다. 제가 들어온 전류를 A라고 쓰고요. 한쪽으로 나간 걸 B, 한쪽으로 나간 걸 C라고 표현을 하면은 A는 B와 C의 합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걸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접속점에서 전류의 증가는 없다. 두 번째, 접속점에서 전류의 감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접속점에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전류가 첫 번째로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이렇게 공기에서 들어오는 전류도 없다. 특히나 공기로 빠져나가는 전류도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회로를 설명합니다. 이게 키르히오프 제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ohm의 법칙 설명할 때 또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접속점이 없죠? 따라서 접속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 게 10A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항을 지나고 나서 이쪽에 흐르는 것도 10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접속점뿐만이 아니고 저항과 연결된 곳에서도 전류의 소비나 증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 그러지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라라고 물어보지 저항을 지난 다음에 전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키르히오프 제2법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르히오프 2법칙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르히오프 제2법칙은 전압이 주인공입니다. 키르히오프 제1법칙은 전류였죠. 혹시라도 기사에서는 이게 나오는데 기능장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영문으로 간단하게 하면 KCL이라고 합니다. 이때 C는 전류를 커런트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커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CL이라고 하고요. 전압은 KVL이라고 합니다. 뭐 볼테이지 하기 때문에 V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문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히오프 제2법칙에서의 총 전압이라고 그냥 제가 쓸게요. 각 소자에서 걸리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회로는 아니고 요렇게 요 구간에서 이거를 편의상 R1 얘를 R2라고 하겠습니다. R2에서 걸리는 전압을 제가 V2, R1을 V1이라고 할게요. R1에서 걸리는 전압 V1과 R2에서 걸리는 전압 V2가 총 전압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회로를 설명드릴 때 ohm의 법칙 설명드릴 때 10V다라고 하면 10V가 여기로 흘러서 들어올 때는 0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소자, 이 저항에서 모두 전압을 소모하고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전압이 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10V가 출발해서 여기에 5V가 걸렸다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서는 당연히 5V가 걸리겠죠. 그런데 예를
예를 들어 전압을 이 회로를 무시하고 여기서 5V가 걸리고 여기서 3V가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 자체가 쭉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전압이 2V가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10V가 출발해서 2V가 들어오면 회로 전체는 우리가 10V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압의 차만 보기 때문에 8V라고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회로가 조금 달리 보이게 되죠.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전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를 푸실 때 이 내용 기초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다른 분들의 해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쉬우실 겁니다. 자, 이제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을 알아봤고요. 이제 저항의 직렬과 저항의 병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항의 직렬입니다. 저항의 직렬이기 때문에 제가 저항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10V를 걸고요. 얘를 R1, 얘를 R2라고 하겠습니다. R1의 저항값을 2옴, R2의 저항값을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게 될 텐데 이 I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V는 IR이라고 했고요. I를 기준으로 보면 R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분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는 R분의 V가 될 겁니다. V의 값은 10V죠. 회로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R 자체는 R1과 R2의 값을 바로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회로의 전체 저항인 R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R 요렇게 죄송해요. R 자체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A가 흐르겠죠. 그러면 키르요프 제1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흐를 때도 2, 여기에 흐를 때도 2, 여기에 흐를 때도 2가 됩니다. 만약에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서 소모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2A가 흘렀다가 소모가 1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도 1이 나머지 1이 흐르겠죠. 여기에 1을 흘렀다면 여기에도 1이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0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항의 직렬을 계산할 때 여기에 흐르는 것도 2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도 2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R1에서는 전류가 소모가 안 됐는데 R2 지나면서 2라고 하는 값이 갑자기 소모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따라서 회로 뒤에 들어오는 전류도 2A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배운 건 아닙니다. 그냥 추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나머지 회로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전기를 자꾸 처음 시작하시면서 왜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2, 이쪽에 흐르는 것도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나뉘지는지 한번 볼게요. 전압은요, V는 IR이라고 합니다. 공식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전류는 항상 이쪽에 흐르는 것도 2, 이쪽에 흐르는 것도 2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항도 2옴과 3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5라는 게 결정됩니다. 그럼 2 곱하기 5 이러면은 전압이 10이 되죠. 자, 그러면 전압과 저항만 관계를 한번 볼게요. 전류는 2로 항상 일정하니까 저항이 6이 된다라고 하면 6 곱하기 2는 전압이 12가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7이 된다라고 하면요. 2 곱하기 7이니까 14V가 흘러야 회로가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저항과 전압은 서로 비례합니다. 저항값이 커지면 전압값도 같이 커지죠. 따라서 저항이 작은 곳에 전압이 작게 걸립니다. 그럼 얘는 저항값이 2옴이고 쪽은 저항값이 3옴이니까 10V가 출발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4V가 걸릴 거고요. 이쪽으로 6V가 걸릴 겁니다. 그래야 4V 떨어지고 6V 써서 들어올 때 0V로 들어올 거거든요. 전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회로 들어올 때 전부 소모를 하고 들어온다라고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작은 곳에 작게 걸립니다. 똑같은 비율로. 이게 공식으로 있어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1에 걸리는 전압은 R1 곱하기 전체 전압 V,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공식대로 계산해 볼게요. R1 플러스 R2니까 계산하면 5가 되겠죠. 5에 R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1이 2 곱하기 10. 자, 그러면 약 0.4네요. 0.4 곱하기 10 이러면은 4라고 답이 떨어지죠.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압이 4V다라고 유출할 수 있는데, 이게 소수점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대략적으로 비율로 이렇게 나뉘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기가 없으셔도 보기에
몇 볼트가 걸리냐, 뭐 단순하게 정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계산기가 없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눈으로 풀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들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하고 약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정도를 알고 계셔야 교류에 갔을 때 리액턴스나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전압, 강하, 기타 등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병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의 병렬은 이야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저항을 두 개를 이렇게 R1, R2라고 해볼게요. 자, 이번엔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제가 12V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1의 값을 2, R2의 값을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전류 I가 얼마나 이 회로에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R분의 V니까 이 회로는 전체 전압은 12V, 전체 저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R1 플러스 R2분의 R1, R2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수를 하세요.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더하기 분의 곱하기, 더하기 분의 곱하기라고 외우셨다가 나중에 다른 내용 하다가 다시 이걸 딱 하시려고 그러면은 분모가 더하기고 분자가 곱하기던가 분자가 더하기고 분모가 곱하기던가 라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위치를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하세요. 그 실수만 아니면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 건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저항이 원래는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이게 직렬일 때는. 그런데 병렬일 때는 R1의 1,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렇죠. 숫자 7이라고 하면 이 7이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7이죠. 또는 2분의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R1의 2옴도 원래는 1분의 2옴, 그 다음에 1분의 3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 버려요. 이걸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6분의 5가 나올 겁니다.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그러면 이 6분의 5가 우리가 뒤집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 답도 다시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탈 합성 저항값은 6분의 5가 아니고 5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기로 두드리실 때는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실수하는 거, 뒤집어서 계산하고 뒤집어서 계산해서 답이 뒤집어서 나왔는데 이걸 다시 6분의 5를 5분의 6으로 안 뒤집고 계산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을 때 5분의 6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6분의 5다라고 해서 전류의 값을 계산해 버리는 거죠. 이러면 전류의 값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뒤집으셔서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수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첫째, 지금 2번의 방법, 역수를 취해서 더하고 다시 그 값을 뒤집는 방법. 이 방법은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 회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개를 더 달게요. R3라고 해서 4옴의 저항이 하나 더 달렸다라고 하면 합성 저항 값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신 다음에 어떤 값이 뭐 네모분의 동그라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뒤집으셔서 동그라미 분의 네모다라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항이 한 개 더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도 계속 그냥 역수의 형태로 계속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간단해요. 자, 그런데 1번의 방법대로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아까 더하기 분의 곱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R1, R2분의 R1, R2 이렇게 될 건데 한 개가 더 늘면 여기다가 R3, R3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이 숫자 자체를 제가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 계산해서,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해서 나온 값이 C라고 할게요. 이 C를 다시 R3와 계산을 또 합니다. C 더하기 R3 분의 C 곱하기 R3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하나 늘 때마다 이걸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을 때가 있고 이 방법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거, 절대 실수하지 말으셔야 될 게 더하기 분의 곱하기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의 방법은
역수를 취해서 모두 더해서 계산기로 나온 값을 다시 뒤집어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분의 6이죠, 얘가. 얘가 5분의 6이기 때문에 약 소수점으로 따지면 1.2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회로는 10A가 흐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원상복귀를 좀 할게요, 회로. 자, 여기에 10A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접속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랑 나가고 여기로 나갈 건데, 나가는 총이 10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R호는 2옴이고요. R2는 3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식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V는 IR입니다. 자, 그러면 I를 기준해서 한번 보면 R분의 V가 되죠. 그럼 V의 값은 12V로 일정하니까 제가 여기 이 값과 이 값에 대한 비교만 서로 한번 해볼게요. 저항과 전류에 대한 비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류가 10, 그 다음에 저항이 1.2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 아니고 12가 되면 전압의 값은 12V니까 전류의 값이 1로 바뀌죠. 전압이 10이고 저항이 1.2일 때는 전류의 값이 10A가 흘렀는데 저항의 값이 12로 늘어나면 전류의 값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저항과 전류가 서로 반비례입니다. 따라서 저항이 작은 곳에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이쪽이 작죠. 저항이 작은 곳에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크게 흐릅니다. 크게. 사실 많게라고 해야 되는데 만 글자를 쓰기 귀찮아서 제가 크게라고 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작게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R2분의 R1의 값을 알기 위해선 R2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R2에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식이고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보고 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류예요. 전류는 저항이 없는 곳에 가장 잘 흐르겠죠.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시속 100km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시속 100km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도로가 안 좋아서 시속 60밖에 못 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속 100km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가겠습니까?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시속 60밖에 못 달리는 도로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시속 100km로 갈 수 있는 깨끗한 도로로 가겠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작은 곳으로 흐르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쪽으로 많이 가고 3쪽으로 적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점에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0A가 무조건 이쪽이나 이쪽을 정해서 흘러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왔을 땐 다시 10A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반비례로 2옴에 6개의 전류가 흐를 거고요. 3옴 쪽에 4개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니까 회로가 조금은 좀 쉬워지죠? 아닌가요? 좀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로 나중에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적응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다른 분들은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우고 좀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병렬로 3개가 이루어진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합성 용량을 구하려면, 이걸 합성 용량을 구하려면 R분의 1에 플러스 R분의 1에 플러스 R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면 R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분의 3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토탈 합성 저항은 3분의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제가 저항 하나를 더 달게요. 저항의 크기 R은 다 똑같은 저항입니다. 저항이 얘 2옴, 얘 2옴, 얘 2옴, 얘 2옴이라는 가정인 거죠. 자, 그러면 숫자가 하나 더 늘어요. 여기에다가 R분의 1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R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이 값도 4분의 R이 되네요. 여기에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가 다 동일한 값이니까 하나의 저항 값을 저항의 숫자 하나, 둘, 셋, 4개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항이 작은 게 좋으니까 회로 입장에서 저항이 작은 게 좋아요. 달 때마다 저항이 작아지네? 와, 그러면은 이득 보네? 사실 아닙니다. 근데 R 자체가 제가 10이라고 할게요. 10옴이면 4분의 10옴보다 한 개를 더 단 상황이면은 이게 5분의 10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0일 때는 약 2.5가 될 텐데 5분의 10이 되면 이게 2가 되죠. 그러니까 합성 저항은 작아졌어요. 그래서 회로 입장에서 봤을 땐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는데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저항을 많이 달았으니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항이 많이 다니면 합성 저항값이 떨어지고 회로에 좋네? 그러면 저항을 붙일 때마다 이득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항값이 작아져야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당연히 전등을 개수를 늘릴 때마다 전류가 많이 소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의 값이 자꾸 작아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력 P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의 단위는 와트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와트는. 전력을 저희가 P라고 쓰고요. 공식은 V 곱하기 I라고 합니다. 그래서 VI라고 외우죠. 전력 P는 VI라고 표현합니다. 볼트와 암페어를 곱하죠. 따라서 와트는 단위만 놓고 보면 볼트, 암페어입니다. 이 단위 볼트랑 암페어를 곱하니까 와트가 되는 거죠. 이래서 단위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전압은 아까 12V였고요. 아까 그 회로를 제가 그린 걸 기억을 해보면 전류가 10A가 흘렀었죠. 따라서 전력은 120W가 되는 겁니다. 직류일 때는 전류와 전압이 위상차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교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볼트와 암페어만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압과 전류를 주어질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전류와 저항값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I의 값과 그 다음에 R의 값을 주고 전력을 구해라 라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전력 P는 VI인데 옴의 법칙에서 V는 IR이라고 했죠. 그래서 V 대신에 IR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P는 V 대신에 IR을 넣을 거니까 IR, 그리고 이 I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줄이면 I는 두 번 곱했으니까 I 제곱에 R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V와 R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볼트와 저항을 줄 때, 자, 옴의 법칙 V는 IR이니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P는 VI에서 이번엔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P는 V에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R분의 V가 두 번 곱해지니까 V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력 P를 구하는 공식은 VI 또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때는요, 제곱이 V에 붙어 있죠. 이때는 병렬일 때입니다. 그리고 전압이 일정할 때를 얘기합니다. V가 제곱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할 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될 때라고 합니다. 전압 일정. 자, 그 다음에 I 제곱 R은요, 전류가 일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병렬이 아니고 직렬로 연결될 때입니다. 직렬. 자, 그런데 직류의 회로에서는 얘로 계산해도 값이 똑같고, 얘로 환산해도 똑같고, 얘로 환산해도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닌데,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언젠가는 옵니다. 회로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나눠서 해주는 게 옳은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런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접하시면 이때는 i제곱 r로 계산을 하고, 또 저 때는 r분의 v제곱으로 계산을 하네. 그래서 제가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한 걸 i제곱 r로 돌려서 계산을 해보면 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저도 기출문제에서 간혹 보였던 문제인데,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익히십시오.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서로 호환이 안 되네, 왜 안 되지는 문제를 보면서 익히십시오. 기본적인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들은 법칙들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도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깁니다. 이게 참 짧게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영상을 4번째 다시 찍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빼볼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조금 더 접근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줄여서 될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쉬운 방법이다 생각해서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또 경험들을 섞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들으시고 저도 참 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계속 추천을 드리는데, 전병칠 원장님 유튜브에 보면은 전기의 7가지 법칙인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전문적인 거는 전병칠 원장님의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시니까
그분 영상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 다음 시간에는 회로의 교류에 대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